안녕하십니까. 민법 기초입문 3주차 9번째 시간입니다. 물권 강론편 보고 있죠. 논의 말씀드리면 기초 과정에서는 용어하고 표현 같은 거를 신경 써서 봐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34회 시험이 있었죠. 수험생분들이 난이도 가지고 올해 좀 말이 많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만만치 않았다. 특히 2차가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난이도를 올려서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향후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하셔야죠. 처음부터. 기초과정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셔야 이제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그동안 너무 쉬웠다. 그래서 합격자가 양산이 됐다. 그래서 장롱면허증만 양산됐다. 또는 합격하신 분들도 뭐 공인중개사로서의 기본적 소양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뭐 돈벌이만 급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장사가 좀 그렇지만 업이 잘 안 되니까 불법적인 부분에도 손을 대게 된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합격자 수 조절입니다. 합격자 수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난이도 조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형 시작하신 거 내년에 붙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쉬운 강의만 들어갖고는 합격점을 못 받겠죠. 그죠? 쉬운 강의, 짧은 강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앞으로는 시험 대비하기 좀 어렵습니다. 올해 특히 민법 같은 경우도 얕게 공부하신 분들, 암기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게 공부하시는 방법. 물론 이제 초반에 이해할 때는 좀 쉽게 이해하면 좋죠. 근데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 있는 것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외우려고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통적인 공부 방법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자, 물권 강론, 소유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점유권하고 그 전에 물권법 총론을 봤죠. 물권법 총론에서는 앞부분 물권 일반론에서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정도가 중요하고요.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것과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뼈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등기라는 거 봤고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 봤죠. 그리고 뭐 등기의 추정력이라든가 이런 등기와 관련된 게 있었고요. 물권의 소멸 사유로 혼동이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점유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등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 본권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 심지어 도둑놈의 경우에도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걸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것을 점유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점유권 관련해서는 관념적 점유라고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으면 그건 건너뛰었죠. 어쨌든 점유라는 개념이 처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소유권은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권리죠. 아는 권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소유권에서는 10년 동안 25문제가 나왔으니까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소유권. 어떤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한다고 되어 있죠. 지배라는 게 뭐였어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은, 다른 물건들은 사용, 수익만 하거나 처분만 하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3가지를 몽땅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완전한 지배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의 내용. 자, 소유권은 법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를 해야 돼요. 처음에 물권 법정주의 할 때 말씀드렸죠. 재화는 유한한데 물건에 관한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국가가 통제하기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통제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물권, 소유권, 당연히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한정 물건을 소유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1번. 자, 3번. 헌법에서 이렇게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211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토지, 지표만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지하, 지상, 특정 공간까지 사용수익을 하죠. 건물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하나 지상 얼마까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가에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일률적으로 지하 몇 미터까지, 지상 몇 미터까지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뭐 요 정도. 구체적으로 몇 미터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구나. 그 정도.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요 미채굴 광물하고요. 지하수, 요 지하수에는 온천수가 포함이 됩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범위 바깥이면 상관없습니다. 범위 내에 있는 미채굴 광물과 아직 채굴하지 않은 광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 여기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이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광업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즉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퍼올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퍼올린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첫 번째로 상린관계라는 개념을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 이 상린관계는 서로 상자, 이웃 린자를 쓰는데요. 인접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사이에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이 잦지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웃집 나무가 가지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라고 한번 생각해요. 암놈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지가 넘어와서 우리 땅에 냄새나는 은행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결국 이웃 토지 소유자하고 그 나무 소유자겠죠. 분쟁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특히 경계 부근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법에서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결해라 규정을 해둘 필요가 있죠. 물론 그 다투고 있는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죠. 야, 나뭇가지는 쳐. 알았어. 미안해. 합의하는 게 제일 좋죠. 그 합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민법이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런 걸 싸잡아서 상린관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린관계는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특히 경계 부분에서의 충돌이 있을 때 그 소유자 서로의 토지에 대한 이용을 조절할 목적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소유권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플러스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부동산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자들, 이런 자들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임차인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건물 구분 소유자. 건물 구분소 아파트 소유자들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층간소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상린관계로 규율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는 따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 있는 215조는 그냥 일반적인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15조는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상린관계는요, 크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가 먼저 그건 제가 분류한 건데, 하나는 상린관계 조문.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라고 조문. 요거를 몇 개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문.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제가 찍어드리는 몇 가지 조문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상린관계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알 필요가 없고요. 딱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찍어드릴 테니까 그때 암기하시면 되고, 또 하나가 상린관계 속에 보면 권리가 몇 개 나와요. 권리. 뭐 인지사용 청구권이라든가 등등 몇 가지 권리가 나와요. 임미시온 금지 청구라고 생활방해 금지 청구라든가 인지사용 청구권,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등등 권리가 나오는데 그 권리 중에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시험에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린권. 상린관계로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당연히 독립한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의 한 내용이에요. 소유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상린권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죠. 또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상린권은 당연히 인정되니까 소유권이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상린권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라는 거 말씀드렸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니까 상린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상린권 중에서 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 주의토지 통행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맹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지가 뭔지 아시죠? 사면이 막혀있는 땅. 즉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 일반인의 통행,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공로라고 해요. 공로. 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 공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땅. 이게 맹지죠. 그러면 이 맹지 소유자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니까 공로로 출입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아다녀야 되죠. 그죠? 날아다닐 수는 없으니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맹지를 가진 자는 공로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주의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입니다. 근데 조문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여기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요. 자, 여기서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아예 없는 경우, 맹지처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아예 그 통로가 없는 경우. 이거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통로가 있긴 있는데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맹지 소유자가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데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자동차가 통행할 만한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맹지 소유자가 공로까지 통로를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1m밖에 안 돼. 그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자동차 수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결국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란 둘 중에 하나. 통로가 아예 없는 맹지거나 있지만 제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이게 맹지죠. 또는 출입은 가능한데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자동차 통행을 하려면 수리를 위한 자동차 통행을 하려면 여기서 분해해서 가져가서 다시 조립. 돈 많이 들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맹지거나 또는 통로가 있긴 있지만 제기능을 못하거나 그럴 때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맹지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물론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주의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게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다 해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투겠죠. 갑이라는 자는 민법 219조를 주장하면서 통행을 주장할 거고 맹지 소유자, 주의토지 소유자들은 무슨 개소리냐고 막 누가 네 맘대로 내 땅 왔다 갔다 하래. 다툼이 생기겠죠. 다툼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구나. 이런 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구나. 다만 당사자 간의 다툼은 필연적이구나.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의 다툼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 판례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니까 자, 기초입문 과정에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이제 나중에 기본 심화 과정에 들어가셔서 이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판례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 정도만 확인합니다. 효과는 통행할 수 있고 통로 개설할 수 있죠. 적은 장수화 방법을 택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 정도. 3, 4, 5번은 보지 마시고요. 자, 소유권의 취득을 봅니다. 소유권은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와 상속이나 경매 등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소유권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법률 규정이 한 취득 중에서도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한 소유권 취득 이 첨부라는 제도 중에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첨부 중 부합에 의한 권리 취득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취득시효라는 제도에 의한 소유권 취득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소유권의 취득 방법 매매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과 상속경매 등 법률 규정한 취득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법률 규정한 취득 중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중요하고 인분 과정에서는 취득시효가 어떤 제도고 어떤 유형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그 정도만 딱 확인을 해봅니다. 자, 취득시효한 소유권 취득의 의의를 봅니다. 취득시효라는 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갑소유 땅이고 여기가 을소유 땅이에요. 그런데 을소유 주택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즉 갑소유 땅을 이만큼 침범해 있어요. 근데 갑도 모르고 을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이런 분쟁 굉장히 많죠. 나중에 갑이 건물을 지으려고 청약을 해봤더니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야. 근데 을소유 주택이 자기 땅을 침범해 있어. 그럼 당연히 갑은 을한테 가서 건물을 철거하고 내 땅을 돌려달라. 그리고 그동안 내 땅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내놔라. 당연히 이렇게 청구하겠죠. 자, 이때 이 땅을, 요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취득시효라는 제도입니다. 멋있게 타인 물건 따위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점유하고 있는 자가 진짜 권리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취득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지금 예를 든 거죠.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설령 을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쟁이 굉장히 많겠죠. 최근에는 취득시효를 잘 인정 안 해주는 쪽으로 법원이 판결이 서서히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 유형은 크게 두 덩어리, 부동산 취득시효,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있는데 동산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중요하고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과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동산은 당연히 점유 취득시효만 있을 것이고요. 그중에 점유 취득시효가 바로 요겁니다. 20년 이상 점유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한 것만 갖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갑소유 땅을 점유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이전하라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유칠 시효는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등기부 칠시효는요. 갑소유 땅인데 A 토지가 갑소유 땅인데 등기부의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돼 있네. 이럴 수 있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등기법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나라 등기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서류만 완벽하게 갖춰지면 설령 그게 위조 서류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관이 그 위조되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한 채 등기가 되면 가능한 거예요. 등기관은요.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진짜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심사할 권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내가 소유자로 등기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 자, 갑소유 땅인데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을이 이 땅을 10년 이상을 점유했어요. 남의 땅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플러스 그 땅을 10년 이상 점유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부 칠시효입니다. 그래서 조문을 간단히 보면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유의 사로 평온 공연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할 거니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점유취득시효고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소유자는 아닌데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말합니다. 10년간 점유하게 되면 이미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등기부 취득시효를 한다. 이 정도. 그래서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어떤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 쭉 몰라도 되고요. 효과를 봅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언제부터 취득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예를 들어서요. 갑소유 A 토지인데 을이 2001년 1월 한 5일부터 점유를 시작했다. 그래서 20년을 점유했다. 2021년 1월 5일까지.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2023년 11월 5일쯤 등기를 이전해줬다. 을에게.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갑소유 땅을 20년 이상 점유했고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갑이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2023년 11월 5일 을이 등기를 넘겨받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소유권을 언제부터 취득하느냐? 등기한 때부터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요때부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2001년 1월 5일부터. 즉 이 땅은 2001년 1월 5일부터 을 소유였던 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 땅에 대한 재산세 같은 건 갑이 냈겠죠. 갑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세금은 별개의 문제고 그 나중에 이제 갑하고 세무서하고 을하고 싸우는 문제고 일단 법적으로는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등기 따위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소급이란 건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죠? 요렇게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뭐고 두 번째 부동산 취득시효가 어떤 제도가 있으며 세 번째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언제부터 취득한 걸로 보느냐 즉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소급한다까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제도가 있고 쭉쭉 넘어갑니다. 첨부가 나왔죠. 자, 첨부 중에서 부합이란 걸 하나 봅니다. 이 부합이란 걸 뭐, 어떤 걸 생각하시냐면,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다가 을이 증축을 했어요. 그럼 이 증축한 부분이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해결하는 걸 부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첨부라는 제도는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 합체가 되거나 이걸 부합이라고 해요. 섞이거나 이걸 혼화라고 합니다. 또는 남의 물건을 가공을 하거나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첨부라고 부르는데 부합이 됐든 혼화가 됐든 가공이 됐든 부합,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의 합체, 혼화, 소유자가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섞여, 가공, 남의 물건을 가공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합, 갑소유 건물에 을이 증축을 했으니 결과적으로 갑소유 건물과 을소유 건물이 부합된 거잖아요. 둘이 합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부합물, 갑소유냐 을소유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게 첨부라는 제도고 그 첨부 중에 부합이라는 제도입니다.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한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갑소유 임야에 을이 나무를 식재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소유 임야에 을이 나무를 식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갑소유 땅과 을소유 나무가 합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도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부합이다. 그 중에 256조 부동산의 부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결과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 부합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도 갑소유 땅에 을이 심은 나무는 을이 식재한 나무는 갑소유라는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56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원이란 말은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당. 타인이 정당하게 부속이란 말은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부속시켰고 그 부속된 물건이 독립물이라면 그건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을이 증축을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증축을 했고 플러스 이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럴 때 갑의 승낙을 받았으니 정당하죠. 독립성이 있으니 부속이죠. 이럴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을소유가 된다. 그래서 이 전체가 마치 아파트처럼 집합 건물이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부합이라 한다. 자, 오늘은 법률 규정에 의한 기초과정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중에서 부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원칙만 생각하자. 뒤에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요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동산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증축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야 소유자는 타인이 식재한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게 부합이다. 특히 부동산의 부합이다. 이게 대원칙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효력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인데 물권적 처권은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한번 봤죠.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당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을 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것들이 인정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소유권의 효력으로 나온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소유권의 마지막이 공동소유라는 게 있는데 공동소유는 말 그대로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2명 이상이에요. 두 번째, 이런 공동소유에는 우리 민법상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공동소유는 물건을 하는데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말하고 그 공동소유 형태가 민법에는 공유, 합유, 총유 3가지가 있다. 그 다음 개념만 잡을 거예요.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전부 공유예요. 다시 한번요.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가 전부 공유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예요. 합유나 총유는 약간 특수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합유와 총유의 개념을 먼저 잡고 나머지는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기가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조문이 공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합유가 나오고 총유가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가 공유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처음부터 어렵단 말이에요. 공유가. 보통 저는 합유 먼저 설명하고 총유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공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개념 잡을 때 합유와 총유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합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합유를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나? 페이지가 안 나와 있구나. 자, 합유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71조 1항.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라고 돼 있어요. 조합체. 이 조합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 조합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업관계 생각, 동업관계. 이 조합체는 민법상 조합,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조합계약이 뭐냐? 동업계약이에요, 동업계약.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동업을 하기로 해요. 어떤 동업을 하냐? 폐차장 동업을 해요, 폐차장. 이게 조합체예요. 근데 폐차장 동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요. 이 땅이 누구 소유냐죠. 이게 갑과 을의 합유라는 거예요. 동업계약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공동소유. 그걸 뭐라 한다? 합유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문에는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데 합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조합체란 단체가 아니라 동업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합유자의 권리는 갑과 을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유물 전부. 자, 민법상 조합이라는 게 공동사업 경영이에요. 이게 뭐예요? 동업이잖아요. 그죠? 그 동업자들 사이의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념만 기억하면 됩니다. 합유란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에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자금을 출연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 그 동업재산이 합유가 된다. 당연히 동업은 계약관계니까 합유는 공유와는 달리 지분 함부로 처분할 수가 없겠죠. 그죠? 갑이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분 처분 자유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유와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총유는 어떤 거냐? 민법상 단체가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돼요.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단체가 플러스 설립 등기까지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단법인이라는 게 돼요. 사단법인. 이 사단법인은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이자예요. 인.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이걸 권리 능력자라고 해요. 그리고 권리 능력자는 인이 있어요. 인. 이 인에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 법인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동창회 단체잖아요. 근데 이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법인이 아니죠. 이런 애들을 비법인 사단 또는 등기 안 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불러요.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인데 설립등기를 안 했어요. 문제는 이 단체가 회비를 모아서 동창회 건물을 샀어요. 이 동창회 건물이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동창 회원들이 만약에 동창회가 설립등기를 하려면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창회 건물은 그 사단법인 소유가 될 거예요. 근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동창회 건물은 누구 소유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법적으로 동창회원 요거를 사원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사원, 회사원이 아니에요. 단체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동창회원의 공동소유가 돼요. 이게 뭐다? 이게 총유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즉 설립등기하지 않은 단체의 구성원이 물건을 소유할 때 뭐라 한다? 총유로 한다. 총유는 특징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분이란 게 없다는 거. 이 구성원들은 동창회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뿐 그 건물에 대한 지분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이런 걸 총유로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합유는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 공동 소유고 총유는 비법인 사단 구성원 공동 소유다. 그럼 동업관계도 없고 비법인 사단 구성원도 아닌 공동소유. 그게 뭐다? 공유가 되겠죠. 대표적인 공유재산이 뭐가 있을까요? 상속재산이 있죠. 갑이 A 토지를 남기고 사망을 해. 갑에게는 배우자 을이 있고 자식이 둘이 있어. 병정. 그럼 갑이 사망하는 순간 갑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음으로써 배우자는 점오, 자녀들은 각각 일씩 저 A 토지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에요. 그럼 뭐야? 공유가 되겠죠. 이렇게 대표적인 상속재산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즉 공유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합유 같은 건 조합체라는 전제가 깔렸고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이라는 전제가 깔렸지만 공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물건을 지분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이런 게 공유란 말이죠. 그냥 이런 게. 즉 공유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어요. 동업관계도 없고 단체 구성원도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 공유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에서 몇 분의 몇 이렇게 표시하죠. 몇 분의 몇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공유관계도 법률관계니까 계약 등 즉 법률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경우와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법률 규정을 통해 성립하는 경우 중에서 공동상속재산이 있고요. 아파트 복도 계단 같은 게 있죠. 아파트 복도나 계단은 공용부분이라고 부르면서 민법상으로는 공유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 공용부분, 즉 복도 계단에 대해서 지분 비율을 갖죠. 그런 게 공유다.
법률 규정한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유 지분은 마치 소유권처럼 취급하게 돼요. 그래서 합유와는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공유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게 공유의 아주 큰 특징이 됩니다. 즉 합유와는 달리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의 특징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가 지분 처분 자유가 있고요. 또 하나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있죠. 268조 공유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의 두 가지 특징이 됩니다. 공유자는 지분 처분의 자유와 언제든지 공유물을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공유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공유관계를 탈퇴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거고 또 하나가 공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에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지분 처분의 자유와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마련이 되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상린관계, 그중에 주의토지 소유권의 개념,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시효라는 제도와 부합이라는 제도, 마지막으로 공동소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공유, 합유, 총유. 이런 굵직굵직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딱딱딱 체계화시켜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소유권은 대충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개념을. 용익물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용익물권은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예요. 타인 부동산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관한 용익물권만 있고요.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은 머릿속으로 일단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세 가지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권리인지 그 개념을 기초과정에서 잡을 겁니다.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